안녕하세요. 신윤걸 교수입니다. 6장 무형자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6장 나머지 모두 다 끝내겠습니다. 교재로는 361페이지인데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대표적인 것이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보통 우리가 R&D라고 하죠. 바로 R이 Research, 연구고요. D가 Development, 개발입니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출이 과연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요. 과거에 미국 회계기준 같은 경우에는 연구 단계 지출이든 개발 관련 지출이든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두 비용 처리합니다. 반면에 과거 우리나라가 국제회계 기준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R&D를 모두 다 자산 처리를 했어요. 재밌죠? 반면에 국제회계 기준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잘 보세요. 일단은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먼저 구분을 해요. 나중에 연구 단계 지출, 개발 단계 지출의 회계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구분을 하고요. 구분이 애매모호해. 이게 연구인지 개발인지. 그러면 다 연구로 간주하는데요. 뭐가 연구고 뭐가 개발이야? 이게 실제 실무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구란 이런 거래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응용 활동,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하거나 설계, 최종 선택, 요 정도만을 하는 게 연구고요. 개발은 생산이나 사용 전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도 해보고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구, 주형, 금형 등을 설계. 세 번째, 상업적 생산 목적 정도의 경제적 규모가 아닌 조그맣게 시험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 가동하는 것. 혹은 네 번째, 신규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해서 최종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참 어렵겠죠? 특히나 제약업에서 신약 개발을 할 때 동물 실험을 끝내고요. 인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임상, 1상, 2상, 3상, 3상까지 끝나고 나면 완성된 건가요? 아니죠. 또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내야 되고요. 신청 허가를 받으면 끝나나? 아니죠. 시판을 할 수 있는지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시판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팔렸는데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보고가 되면 또 중단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때 어느 부분이 개발이냐 선택이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연구 단계, 개발 단계를 구분했다고 가정하면 연구 단계 지출은 무조건 비용입니다. 비용의 계정은 보통 연구비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개발 단계 지출은 무조건 자산이 아니라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으면 무형자산, 보통 무형자산 계정으로는 개발비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비면 비용 아니야? 전통적으로 우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이라고 했거든요.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없으면 발생 시점 비용이고요. 이거를 보통 많은 기업들이 경상개발비라는 비용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럼 6가지 사항은 또 뭔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요. 이걸 모두 제시하면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완성해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고요. 그러한 기업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요.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의 입수 가능성을 증명해줘야 됩니다. 한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경상개발비로 가야죠. 한편 내부 창출,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제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작물의 명칭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문 같은 경우입니다. 인터넷 신문, 종이 신문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고 신문에 디자인된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호를 이야기하는데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산 처리를 못하겠다.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직접 관련 원가인데요. 유형자산에서 했던 것과 견주어 보면 좋겠습니다.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무형자산 창출을 위해서 발생한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법적 권리 등록을 위한 수수료,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 라이센스, 창출에 사용하면서 특허권 라이센스의 상각비, 대변이 특허권이나 라이센스, 차변이 상각비인데 상각비가 다시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부 창출에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 이게 뭐예요? 유형자산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적격자산 지출에 차입금을 사용했을 때 특정 목적 혹은 일반 목적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었죠. 그 얘기입니다. 다음은 무형자산 원가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다 비용 처리하라는 건데요. 판매비, 관리비, 기타 일반 경비 지출이야 당연히 무형자산 원가가 될 수가 없죠. 당해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 초기 영업 손실, 이런 거 전부 비용이고요. 직원의 교육 훈련비 전부 비용입니다. 기술을 개발을 끝냈어요. 그러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특허권을 획득을 할 때 특허권 취득에 소요된 직접원가, 이게 수천억 수조짜리 기술이야. 사실 특허를 출원할 때 소요되는 직접 비용은 많지는 않아요. 직접 소요된 직접원가만 특허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산업재산권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무형자산 계정이에요. 간혹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소송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승소를 했으면, 어떻게나 승소를 했으면 내가 갖고 있는 특허권은 계속 보장이 되는 거지, 승소했다고 해서 그 특허권의 어떤 경제적 효익이 더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소송 비용만 비용 처리하면 되죠. 반면에 패소했어. 내가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럼 특허권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손상차손과 같이 한 방에 떨굴 필요가 있겠죠. 무형자산은 손상차손도 인식합니다. 이미 유형자산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을 회계 처리할 때 회사가 자의적으로 회계 처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으로도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산으로도 인식하니 되도록이면 자산으로 인식해야 당기순이익을 좀 올려서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연구단계 지출 무조건 비용이라고 그랬죠. 기술적 실현 가능성도 6가지 항목을 충족하면 자산이라고 했는데요. 이 구분이 사실상 외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회사도 상당히 요 개발단계 지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밑에 또 기업의 능력, 의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명쾌하게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관적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 실험이 끝나면은 1상, 2상, 3상 임상 시험이 있고요. 품목 허가를 신청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드디어 이제 시판을 하고 이렇거든요. 적지 않은 기업이 3상 임상 시험을 개시하는 요때부터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상부터 발생하는 R&D 익스펜스를 자산 처리를 했죠. 그런데 2상에서 혹은 더 나가서 1상부터도 자산 처리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업체의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이게 2018년 이전, 그러니까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IFRS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죠. IFRS가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이고 규칙을 딱 부러지게 요때부터 해라, 3상부터 해라 이런 말은 없었으니까. 금융위원회가 2018년 가을에 감독 지침을 발표를 해요. 이 주석이 셀트리온 주석인데요.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자산화 시점은 다음과 같이 해라. 이 문구가 감독 지침 문구랑 똑같습니다. 신약 개발이냐, 바이오시밀러 개발이냐, 제네릭 의약품 개발이냐에 따라서 시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약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 승인 이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이런 식으로 잡아놨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 당시에 이 기준에 따라서 했고요. 과거에 이렇게 안 했더라도 감독 지침에서 잘못을 묻지 않겠다. 지금 빨리 고칠 회사들은 빨리 고쳐라. 이렇게 몰아붙인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자료를 주고 이 시점 이후부터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언제부터
자산 처리하지 그 시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교재 366페이지 밑으로 내려가면은 무형자산의 인식 금액을 이야기를 할 때 지출이라는 표현을 유난히 많이 써요. expenditure, 발생 비용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기준서를 가지고 최초에 이제 공부도 하고 요약을 해서 또 이해한 후에 이 중급회계 책을 쓸 때도 왜 유독 무형자산 기준서 1038에는 지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발생 기준 개념이 아니라 현금 기준 개념인데요. 지출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발생 기준으로 개발비 등 무형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인식해 차변의 개발비,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얼마든지 자산을 조기에도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돈이 나가야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좀 보수적으로 자산 인식 시점을 적극적으로 좀 뒤로 미루는 조치가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개발 운영 원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석서 2032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 개발 웹사이트 여러 원가가 발생이 될 텐데 일반적인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고 앞서 이야기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6가지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다면 이것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게 기업 자체의 재화 영역의 판촉, 광고를 위한 것이라면은 이거는 자산으로 보지 말고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기 중에 갑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해서 연구 단계 지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연구원 급여, 원재료 사용액, 시험기기 감가상각비, 외부 위탁 용역비, 차입원가가 있고요. 기타가 있네. 기타라는 건 연구인지 개발 단계인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연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계속 읽어보면 차입원가는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소요된 차입금에 발생한 금융비용이래요. 기타로 구분되는 비용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는지 구분이 곤란하고요. 한편 개발 후라고 했습니다. 개발 중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훈련비 5천은 무조건 비용 처리하는 거죠. 상기 자료에서 갑이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을 각각 구분해보자라는 거예요. 단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인식 조건을 충족하고요. 6가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포함한 그 6가지 항목을 모두 다 충족한다고 전제를 하면 되죠. 자, 비용 인식 금액은 연구 단계 10만 원, 구분이 곤란한 9만 원, 직원 훈련비 5천을 포함하는 거고요. 무형자산 인식 금액은 23만만 가능하겠죠. 참고로 요 시험기기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대변이 상각 누계액일 거 아니에요. 이때 차변을 연구비 또는 개발비, 이건 무형자산이죠. 이렇게 분개를 한다라는 거 하나 알고 지나가십시다. 자, 그 다음 절은 비용의 인식인데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런 지출은 발생 시점에 비용 인식해라는 거죠.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이건 자산이니까 이걸 해당하지 않으면 비용. 두 번째, 사업 결합에서 취득은 했는데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없었대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 아닙니까? 모두 영업권으로 들어갔겠지. 영업권의 일부로 인식이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이 안 됐을 때 비용 인식하라는 거죠. 한편 발생 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출의 예인데요. 사업 개시 원가라든지 교육훈련비, 광고비, 판촉비, 그 다음에 조직 개편비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자산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혹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원가에 대한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 생각한 것처럼 이제 무형자산도 생각을 하는데요. 내역연수부터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역연수가 5년, 10년 유한한 건지 비한정인지 몇 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비한정이 무한이 아닙니다. 이걸 몇 년으로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 이러면 유한한 것만 생각하고 비한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역연수는 계약상 그 약정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 이내에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계약상 기간이 5년이야. 그러면 그거보다 짧게 조기 상각은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권리가 중요한 원가 없이 한정된 기간 동안 익스텐션이 돼, 리뉴얼 돼, 갱신이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 기간을 더해라. 예를 들어 3년인데 그 다음 1년은 거의 뭐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원가 없이.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리고 갱신할 것이 명백해. 그럼 처음부터 3년이 아니라 요 플러스 1년 해서 4년에 걸쳐 상각을 하라는 거죠. 상각은 언제부터 하냐면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하게 된 그때부터,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상각을 시작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연구 개발을 해.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개발 단계야. 그럼 개발해서 여기에 계속 자산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도 말이 됐어. 그 다음에 계속 개발해서 여기 이제 다음 연도에 여기서 완료가 돼가지고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설령 자산으로 인식했더라도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요 기간에는 상각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 드디어 다 끝나서 그 다음 기간. 그러면 요 때부터 요 남은 기간 뭐 몇 년인지 모르지만 이제 전체 중에 3개월이면 3개월치 상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상각 시작이고요. 제거도 가능하는데요. 이미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한번 배웠어요. 1105호에 따라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뭐 매각을 했다면 제거가 되겠죠. 둘 중에 빠른 날에 상각을 중지합니다. 매각 예정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순간부터 상각은 안 하잖아요. 한편 무형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각은 계속하는 겁니다. 유형자산에서도 운유 중인 유형자산 계속 상각한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정해법, 체감관해법, 생산량 비례법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정해법 사용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무형자산 상각을 하는데 수익에 기초한 상각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유형자산 할 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권리였기 때문에 다 끝났는데 이게 매각할 때 받아들일 처분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존가치 0. 보시면 내역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그걸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 뭐 100에 사기로 했어. 그럼 100이 잔존가치가 될 수 있겠고요. 2번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고 잔존가치를 활성시장에 기초해서 결정할 수 있대. 그리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역연수 종료 시점에도 존재해. 그럼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잔존가치를 추정을 하라는 겁니다.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상각기간이라든지 상각방법, 잔존가치 매년도 말에 검토하고요. 바뀌면 그때부터 전진적으로 반영하면 되죠. 이걸 회계 추정치 변경이라고 합니다. 내역연수를 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원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상각을 안 해요. 대신에 손상차손만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또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해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매 회계기간에 내역연수를 정말 모르나? 비한정 이것이 정당한지 계속 검토하라는 거예요. 어느 해에 가서 그러한 평가가 정당하지 않으면 비한정 내역연수를 유한 내역연수로 바꾸어야죠. 그리고 그때부터 상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추정치 변경. 교재 373페이지, 74페이지에는 삼성전자의 무형자산과 관련된 주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개발비가 삼성은 10조가 넘는 연구개발비를 매년 쏟아붓죠. 2년에 상각을 하죠. 굉장히 짧습니다. 회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무형자산 재무상태표에는 무형자산 한 줄이고요. 실제로 가보면 산업재산권, 개발비, 회원권, 영업권 등이 있는데 요 파란색으로 한 개발비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본 개발 단계 지출 중 자산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초장부가액 1조 2천억이잖아요. 내부 개발에 의한 취득 단계에 1조 1천억이 들어갔죠. 상각도 있고요. 손상도 일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고요. 요거는 자산 처리한 거고요. 연구비로 들어간 것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주석 26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보면 여기 경상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총 지출액
이게 12조 7천억. 그죠? 이 중에 1조 1000억은 개발비 자산화요 1143 이게 이제 대응이 되죠. 그래서 10조가 넘는 금액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 보면 되죠. 재평가 모형입니다.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유형자산과 똑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중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정가치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해당 무형자산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어 그 공정가치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야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활성시장이 없어 재평가를 못하면 원가로 측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공정가치를 활성시장을 기초로 해서 다시 결정할 수 있으면 그날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활성시장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4장에서 배웠던 유형자산 재평가와 차이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같은 클래스에 있는 무형자산은 모두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동일하게 적용하자라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다만 활성시장이 있어야 되니까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재평가 모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려면 무형자산 일단 최초에 원가로 인식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해부터 만약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어. 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그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을 해버린 그런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재평가하거나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최초 인식한 경우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일부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만 자산 인식을 했더라도 공정가치 평가를 할 때는 즉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때는 그 온전한 무형자산 전체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 전체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보조 이거는 나중에 21장에서 볼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형자산 재평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더 똑같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리마인드하는 정도로 지금 북밸류가 있어요. 삼각을 맞췄죠? 페어밸류랑 비교하는 거야. 근데 더 커. 그의 재평가 증가액. 작으면 재평가 감소액이겠죠. 재평가 증가액은 원칙적으로 OCI입니다. 재평가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PL입니다. 그런데 OCI로 할 때 무조건 OCI가 아니라 만약에 그 전년도부터 재평가를 해오던 터이고 그 이전에 당기 손실로 인식했던 금액이 있다면은 그 재평가 당기 손익으로 인식됐던 그 금액만큼을 당기 이익으로 하고 재평가 이익 그러고도 남으면 OCI 재평가 잉여금이다. 만약에 재평가 감소액 당기 손실이 원칙이겠으나 그 이전에 재평가 잉여금 OCI 잔액이 남아있으면 걔를 먼저 죽이고 그러고도 더 죽여야 될 때 재평가 손실 당기 손실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한편 상각 누계액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비례수정 총제거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제 6번 보겠습니다. 무형자산 재평가 간단하게 재평가로 인해서 재평가 증가의 감소액의 회계 처리만 설명하고 세부적인 분계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갑은 1년도 1월 1일에 무형자산 라이센스 10만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잔존가치 없이 내용연수 5년 정해법 적용이고요. 활성시장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매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회계 처리를 하기로 했대. 자, 그럼 들어가 보십시다. 요건 공정가치인데요. 원래 10만 원에 샀죠. 우리는 요 공정가치랑 북밸류랑 비교하잖아요. 북밸류는 얼마예요? 10만에 5년 중 4년이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1년 삼각하고. 그러면은 북밸류는 8만이네. 비교를 하니까 96,000과 8만을 비교하니까 플러스 16,000이잖아요. 8만을 16,000원으로 업시켜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첫 해년도 아닙니까? 요 이전에는 없었고 16,000 전체를 OCI 증가로 하면 되죠. 재평가 잉여금 하고 끝나요. 자, X2년으로 갑니다. X2년에 공정가치가 54,000이라는데 우리는 재평가 전 장부 금액을 뽑아야 되죠. 삼각도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정기월 금액이 얼마예요? 96,000이지. 자, 96,000 4년 중 3년 남은 거 아니야. 그래서 96,000 곱하기 4분의 3 하면은 72,000입니다. 보면은 페어밸류가 54,000이야. 북밸류는 72,000이고 72,000을 54,000으로 감소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18,000입니다. 마이너스 18,000. 그러니 18,000을 어떻게 하는가? 관연도에
요 OCI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OCI 마이너스로 16,000. 그 다음에 PL 손실로 2,000. 손실로 이렇게 인식하면 되죠. 재평가 손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 페어밸류는 39,600이래요. 이게 재평가 직전 북밸류는 어느 금액이 가는 거예요? 54,000이 가는 거지. 54,000에 잔존 내역 연수 3년 중 2년이 남아있겠네. 그래서 곱하면은 36,000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36,000을 39,600으로 업 시켜야 되네. 그래서 플러스 3,600이 되네. 그래 3,600은 어떻게 하나? 무조건 또 재평가잉여금 아니죠. 작년에 PL 마이너스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요번에는 요 2,000만큼 PL 2,000 재평가 이익으로 올리고도 1,600 남네. 요거를 OCI 재평가잉여금 1,600 증가시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먼저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분계야 뭐 어찌됐든 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누계획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분계는 일단 후순이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봤던 것처럼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런 어프로치를 먼저 해서 올릴 거 내릴 거 PL이냐 OCI냐를 해놓고 나서 뭐 분계를 하라. 시험에서는 실제 분계하라는 말은 잘 안 나올 거예요. 뭐 잔액은 얼마냐를 제시는 할 수 있어도 어쨌거나 복습하실 때 함께 보기 바랍니다. 무형자산의 손상입니다. 유형자산과 똑같아요.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 징후 검토를 하고요. 징후가 있으니까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으면 손상을 인식을 해야죠. 그런데 징후와 무관하게 손상검사하는 게 3개가 있었죠. 유형자산에서도 한번 했는데요. 3개입니다. 모두 무형자산이었기 때문에 유형자산에서는 언급을 안 했던 거예요. 내역연수 비한정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거는 지금 취득 중에 있는 뭐 개발비 등과 같은 무형자산이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1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둘은 1년에 한 번은 손상검사를 하는데 손상검사를 매년 같은 시기에 수행한다면 연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손상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무형자산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손상검사를 할 수가 있겠는데 다만 당해 회계연도 중에 이런 무형자산을 처음 인식했다면 회계연도 말 전에 손상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원가 모형 적용, 재평가 모형 적용으로 또 나눌 수 있겠죠? 유형자산 회계 처리랑 똑같아요. 항상 상각을 마친 상각 후에 북밸류가 있고요. 요거랑 회수가능액, recoverable cost라고 하는데요. 그냥 한글로 쓸게요. 회수가능액을 비교를 해서 떨어졌으면 손상차손, 올랐으면 첫 해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일단 손상을 인식을 했으면 그 다음 연도 이후에 환입이 가능하죠. 처음부터 환입하는 건 아니죠. 북밸류보다 회수가능액이 첫 해부터 높다고 막 증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환입할 때 유의할 점은 환입 한도가 있다는 거였죠. 손상을 애초에 인식 안 했더라면 계성되었을 기말 장부금액, 이게 원가 모형을 적용했을 때 기말 장부금액인데 회수가능액이 이거보다 높다고 해서 더 올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 영업권 당연히 손상차손 인식할 수 있고요. 대신에 환입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환입을 인식을 해버리면은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중급회계에서 설명 안 하고 고급회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무형자산의 손상인데요. 그림 1은 유형자산에서도 있었어요. 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해요? 하여튼 재평가 모형에 손상할 때는 재평가를 먼저 하느냐 손상을 먼저 하느냐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당연히 손상은 원가 모형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부금액이 원가 모형을 적용했을 때는 그 원가, 감가상각을 반영한 그 원가고요.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을 때도 문구를 보면 기준서 똑같아요. 재평가한 금액이 반영된 장부금액입니다. 요 장부금액. 따라서 요 금액이 장부금액이에요. 회수가능액과 비교하는. 근데 요 장부금액이 뭐예요? 재평가 금액이라고 페어밸류. 그 다음에 요 재평가 전 장부금액하고 페어밸류랑 비교하는 요게 1단계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평가 증가액, 재평가 감소액을 구분하기 위한 것. 그리고 손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재평가 전 장부금액이 100이야.
그런데 페어밸류는 120이야. 그럼 20만큼 증가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회수 가능액이 115야. 그럼 5만큼 다운시키는 거죠. 만약에 회수 가능액이 125야. 그러면은 5만큼 증액시키는 게 아니라 손상이 발생 안 한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재평가 금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넘으면 손상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결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것이 별도로 명시적으로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한편 또 하나 유의할 게 뭐냐면은 요 100에서 120으로 이제 늘어날 때 이걸 재평가 증가액, 감소되면 재평가 감소액이라고 했잖아요. 재평가 증가액, 재평가 감소액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재평가 증가액 무조건 OCI가 아니에요. 기본이 OCI지만은 관연도에 비용 인식한 게 있으면은 단기이익으로 해놓고 OCI, 감소액도 기본이 손실이나 관연도에 OCI가 있으면 걔를 먼저 까는 거 아닙니까? 기준소를 보면은 요 손상 인식할 때도 만약에 120에서 115야. 그럼 5만큼 손상 아닙니까? 마이너스. 이때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재평가 감소액으로 회계 처리하래. 따라서 전 단계에서 인식했던 OCI가 있으면 그걸 먼저 까고 그 다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재평가 증가액 감소액을 이쪽에서도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겁니다. 두 개 모두 다 한꺼번에 재평가 증가액 감소액의 회계 처리를 다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손상 예제 7번이라든가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상각 및 손상차손은 여러분들이 자습하면서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강의 시간에는 이 9번을 보겠습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상각 손상인데요. 기본적으로 재평가 증가액 감소액, 손상에 대한 금액을 OCI로 할 거냐 PL로 할 거냐만 제가 여기서 후다다닥 계산을 하기로 하고요. 세부적인 분계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A회사는 1년도 1월 1일에 내역연수 5년 잔존가치가 없는 고객 목록을 100만원에 샀대요. 정해법 상각이래요. 활성시장 존재한답니다. 재평가 모형 적용했고요. 처분 부대원권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손상도 인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정가치 회수 가능액이 연도별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자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먼저 재평가를 해야 되니까 재평가 직전에 북밸류를 계산하는데 북밸류는 요 100만원에 모두 5년 중 4년이 남은 거죠. 그래서 8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정가치는 85만원이니까 5만원만큼 재평가 증가액이죠. 플러스 5만원은 모두 OCI 재평가 잉여금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 보니 만원이 또 올라. 그러면 손상은 없는 거죠. 85만원보다 86만원이 더 많으니까 이걸로 끝. 두 번째로 가보자고요. 마찬가지로 공정가치랑 기말에 감가상각비까지 반영된 요 북밸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기 2월 장부금액이 얼마냐면은 공정가치 85만원이잖아요. 85만원에 이제 4년 중 3년이 남은 상태죠. 637500입니다. 요거랑 뭐하고 비교해요? 53만원하고 비교하는 거죠. 떨어졌네. 10만 7,500이 빠졌네. 107500이 빠졌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재평가 감소액 아니에요. 뭐부터? OCI부터 죽여야지. 자 107500 5만원 OCI 마이너스. 그러고도 지금 57,500이 더 남죠? 요거까지 빼야 되는데 요게 PL 이렇게 하면 되죠. 더 나가서 2단계 여기서 53만에서 51만으로 2만이 또 떨어졌어. 재평가 감소액 OCI부터 먼저 깨야 되는데 OCI는 다 죽었잖아요. 따라서 요 2만 모두 다 P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도에 PL로 들어가는 금액이 57,500, 2만 이렇게 합친 거죠. 이제 3년도 말에는 전기월 장부금액이 얼마인 거 아니? 요 감액을 했으니까 51만 원이죠. 북밸류가 곱하기 3년 중 2년이 남습니다. 따라서 34만 원이에요. 34만 원하고 비교해야 될 게 공정가치 아니야. 42만 원. 올랐네. 플러스 8만이 재평가 증가액입니다. 재평가 증가액 OCI가 원칙이겠으나 관연도에 이미 PL이 얼마만큼 인식이 됐었냐면은 57,500, 2만
77,500이야.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깨야지. PL로 77,500을 먼저 죽이고, 그러고도 2,500이 남잖아요. 이 플러스는 OCI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더 봐야지. 42,000인데 3만만큼 마이너스 아닙니까? 재평가 감소에 손상이 일어난 거니까. 요 3만은 그 전에 OCI가 있으면 요 2,500이 있었잖아요. 그러고도 모자라는 27,500을 PL로 해가지고 또 빼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지금 뭐 보면은 와 무지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나 몇 차례 해보세요. 저처럼. 그러면은 뭐 전혀 부담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무형자산의 필기와 처분은 뭐 유형자산이나 다른 게 없습니다. 순매각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를 당기순이익으로 하자라는 거. 만약에 매각 금액에 유의적인 금액 요소가 있으면 나중에 받기로 해서 아주 오래 후에 그러면은 현금 판매 가격 즉 현재 가치로 회계 처리하자라는 거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 무형자산은 유형자산 회계 처리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시험은 보통 R&D 회계 처리가 많이 나와요. R&D 같은 경우에 매년 이제 이 개발 과정이 있는데 X1년도에 개발이 안 끝났어. X2년도 가서 여기서 이제 개발이 끝날 때 요때부터 이제 상각이 시작하는데요. 완성 전에라도 손상은 가능해요. 손상차손 인식은. 앞서 요 표칠에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이거 상각하는 거예요. 아니 손상차손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개발 과정에서 차입원가 자본화 문제도 또 뭐 2차 시험 같은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복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 챕터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